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헤드라인부터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같은 설비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조 원에 달하거든요. 잠깐만요. 50조 원이요? 3개월 만에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3개월 만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량만큼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새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요? 네, 말 그대로 AI 인프라를 그냥 미친 듯이 짓고 있는 거죠. 와,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정작 핵심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 이 애저의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를 살짝 밑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게 마치 최고의 셰프를 영입하고 주방에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레스토랑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잖아요.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의 오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큰 그림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설명한 3층 케이크 전략을 하나씩 맛보면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3층 케이크 전략이요? 네, 이건 단순히 실적 발표 분석이 아니라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거인의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일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3층 케이크의 가장 아랫단,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1층부터 시작해보죠. 인프라, 즉 AI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셨죠? 네, 나델라는 이 1층을 토큰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토큰 팩토리. 여기서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1달러당 그리고 1와트당 얼마나 많은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가. 아, 가성비랑 전성비군요. 그렇죠. 그걸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게 지상 과제인 거죠.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전력이 드니까요. 결국 최소 비용과 최소 전력으로 최대의 AI 론산 결과를 뽑아내겠다 이런 거군요.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애틀란타와 위스콘신에 짓고 있는 페어워터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공기 냉각 방식이 아니라 액체 냉각 기술을 써요. 액체 냉각이요? 네, 덕분에 고성능 GPU 칩들을 훨씬 더 촘촘하게 거의 빈틈없이 박아 넣을 수 있게 됐죠. 집적도가 높아지니 당연히 성능도 올라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1기가와트 용량 확충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체 칩 개발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죠. 사실 구글이나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들었지만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기기엔 좀 역부족이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법은 뭐가 다른 건가요? 단순히 비용 30% 절감하자고 이 큰 판을 버리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최적화예요. 최적화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몰아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의 답변을 생성하는 추론 작업에는 자체 개발한 마이아 200 칩을 쓰는 게 경쟁사 최신 칩보다 총 소유 비용이 30%나 저렴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 반면에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계산 작업에는 코발트 200이라는 CPU를 썼더니 성능이 50%나 향상됐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체 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훈련처럼 극도의 성능이 필요할 땐 엔비디아 GPU를 쓰고 추론이나 다른 작업에는 자체 칩을 쓰는 식으로 마치 요리사가 재료 특성에 맞게 다른 칼을 쓰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워크로드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50조 원 투자의 첫 번째 사용처, 즉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AI 공장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공장을 지었으면 그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겠죠. 이게 바로 2층 플랫폼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1층이 밀가루, 설탕, 달걀 같은 최상의 원재료를 만드는 곳이라면 2층은 다른 제빵사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와서 자기만의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베이킹 키트와 주방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베이킹 키트와 주방이요? 네, 나델라 CEO가 이제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다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그 핵심이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업 고객들이 이곳에 와서요.
오픈 AI의 GPT 5.2나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4.5 같은 여러 최신 AI 모델 중에서 원하는 걸 쇼핑하듯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우리 회사의 일에 특화된 AI 비서로 미세 조정,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굳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오픈 AI나 엔트로픽에 직접 가서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결정적인 가치는 바로 통합과 안전에 있습니다. 통합과 안전? 네, 기업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 예를 들어 재무 정보나 고객 데이터, 내부 보고서 같은 것들, 이걸 외부 AI 모델에 그냥 연결하기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불안하죠. 여기서 통합 IQ 레이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마치 안전한 금고와 AI 모델을 연결해주는 비밀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우리 회사만의 지능을 AI에 이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 모델을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유연성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보안까지 더한 패키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이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어요. 패브릭은 이미 연간 반복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파운드리와 패브릭이 만나면서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미 1,500개가 넘는 고객이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기 회사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에서 최고의 공장을 짓고 2층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AI를 만들 도구를 팔고 그럼 이제 케이크의 가장 꼭대기, 가장 화려한 장식이 올라간 3층으로 가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든 완제품 AI 서비스들이겠네요. 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표 주자는 단연 M365 코파일럿입니다. 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들어간 그 AI 비서요? 맞습니다. 이 성장세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유료 사용자가 벌써 1,500만 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160%나 늘었고 매일같이 이걸 쓰는 활성 사용자 수는 무려 10배가 늘었다고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메일 초안 좀 써주는 비서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즈에 대고 방금 한 회의 내용 요약하고 여기서 내가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액션 아이템만 뽑아줘라고 시키면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와. 이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제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워크 IQ라는 기술 덕분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코파일럿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Work IQ. 이게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조직 내의 사람, 그 사람의 역할, 관련된 과거 이메일, 채팅 기록, 공유 문서까지 사용자의 업무 맥락 전체를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지난 분기 영업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분기 전략 발표 자료 초안 만들어줘라고 하면 진짜로 사내 서버에 있는 그 보고서를 찾아서 분석한 뒤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몇몇 팀이 테스트해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군요. 세계적인 광고에서 퍼블리시스가 직원 9만 5천 명 거의 전원에게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구매했다는 사례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9만 5천 명이요. 네, 이건 AI가 더 이상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죠. 다른 전문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쓰는 GitHub 코파일럿은 유료 구독자가 벌써 470만 명이고 의료 분야의 드래곤 코파일럿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 기록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번 분기에만 2,100만 건의 기록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나 성장한 수치예요. 그렇죠. 1층 공장에서 찍어낸 강력한 AI 성능을 바탕으로 2층 플랫폼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집약해서 3층에서 압도적인 완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AI 케이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공장, 유연한 조립 라인, 그리고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는 완제품까지.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으니 맨 처음 던졌던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죠. 3개월에 50조 원, 대체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애저 성장률은 시장을 실망시켰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설비 투자가 늘면 당연히 애저 매출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이미 후드 CFO의 설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의 핵심이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50조 원은 애저 고객을 위해 최우선으로 쓰인 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금 집행에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1순위는 M365 코파일럿, 깃허브 코파일럿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AI 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순위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세대 AI 모델과 서비스를 위한 R&D 투자였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자원을 모두 할당하고 남은 용량이 비로소 제3자 고객, 즉 우리가 아는 일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정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고객에게 서버를 빌려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 코파일럿 사용자들이 최고의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먼저였다는 거군요. 애저 고객이 조금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애저 성장률이라는 지표를 희생해서라도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라는 더 큰 전쟁터에서 확실한 왕좌를 차지하겠다는 약간 선제 공격에 가까운 전략이죠. 에이미 후드 CFO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만약 최근에 확보한 GPU 용량 전부를 애저에만 할당했다면 애저 성장률 지표는 40%를 훌쩍 넘었을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우리가 일부러 성장률을 낮춘 거야 더 중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라고 시장에 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클라우드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장기전의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조 원짜리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돈을 엉뚱한 곳에 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전략적 선택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사들이는 그 비싼 GPU 하드웨어들 감가상각 기간이 6년이나 되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2, 3년만 지나도 구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거대한 투자가 나중에 애물 던지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명확한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첫째, 새로 도입하는 GPU 용량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고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거대 고객과 자산의 전체 수명, 즉 6년에 해당하는 장기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아, 하드웨어를 사기 전에 이미 6년치 월세 계약을 끝내놓고 건물을 올리는 거군요. 그럼 공실 위험이 거의 없겠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계약 잔고의 45%가 오픈 AI 계약인 건 맞지만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약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0조 원이 넘는 계약 잔고가 있다는 겁니다. 와, 470조요. 네. 이 돈은 전 세계 다양한 산업의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연 28%라는 아주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죠. 그럼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뭔가요?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는 구형이 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계속 최적화해서 최신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5년 된 스마트폰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면 최신 앱이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구형 하드웨어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마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서버를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네요. 반도체 설계부터 AI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최종 서비스까지 AI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앞으로 우리가 AI에게 거시적인 위임을 하고 인간은 미시적인 조종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시적인 위임과 미시적인 조종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번 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지시하는 게 거시적인 위임입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발표 자료까지 만들겠죠. 네. 그때 우리가 중간중간 아니 그 데이터 말고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서의 타겟 고객은 저 부서로 설정해줘
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로 미시적인 조종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M365 코파일럿 같은 도구가 여러분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크고 복잡한 업무를 AI 에이전트에게 처음으로 거시적으로 위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결정적인 부분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직접 미시적으로 조종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업무 중 무엇을 AI에게 넘기고 무엇을 끝까지 내 권한으로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다음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